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 25분 만에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대립이 최고조로 치달은 정치권에서는 샴푸의 요정, 조회수 1,600만 회 등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로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놓을 테니 이재명 대표 영장을 이때 청구하라는 건데 아직 이 대표 소환 날짜도 못 잡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 건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오후 1시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200톤을 시작으로 17일간 7,800톤이 방류되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단계별로 수집된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공유하며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였던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전망입니다. 등산로에서 여성을 공격했던 최윤종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엔 여성을 산책로에서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내일 조기 종료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우려한 민주당이 안건 통과를 주도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청구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도쿄전력은 30년 동안에 걸쳐서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IAEA는 현장 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후 1시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충분히 희석해 국제 기준에 맞게 방류한다며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今回のＡＬＰＳ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は、大きな廃炉の中の過程の一つとして大きな節目、着実な前進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방류 개시 첫날 하루 방류량은 200톤 수준. 앞으로 17일 동안 하루 460톤씩 모두 7,800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양은 3만 2천 톤으로 총 134만 톤 오염수의 2.3% 수준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해양 방류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4고 원전의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安全と品質を確保しながらこの海洋放出をやり遂げると。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放射能まで出して汚すことは絶対に許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未来の子どもたちに私たちは何を残せるんでしょうか。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바닷물 어패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최대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결국 IAEA의 보고서로 자신들의 방류가 정당하다며 방류를 강행한 일본. 하지만 끝없는 논란을 넘어 IAEA에 밝힌 계획대로 실제 방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지금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첫날인 오늘 오후 6시 현재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06베크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입니다.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수산물 상인과 어민들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 결정과 우리 정부 대응을 규탄했고 각 지자체는 우리 수산물 안전을 더 철저하게 지킬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축제를 앞둔 어시장. 손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뜬 분위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3분의 1도 없대요. 어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어찌 보면 정부입니다. 정부고 또 우리 어민 역시도 지금 조업을 해도 이 고기가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로 난감합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그 위에 쓰러지듯 누워 오염수 방류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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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공판장에 도착한 제주산 갈치가 방사능 검사를 받습니다. 제주지사는 수산물 안전을 더 철저하게 보장할 대응책을 실행할 테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생산 유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유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당국과 수협 측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장은 근거 없는 자료로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서 어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날, 지자체는 우리 수산물 안전을 잘 지키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고 환경 관련 시민사회 단체는 일본 정부 결정과 우리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본의 첫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정부는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30분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앞으로 방류 과정을 어떻게 감시할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있는 IAEA 사무소로 보내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또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한라인도 구축했는데 한국과 IAEA는 각자 정보 공유 전담관을 정해 매일 최신 정보를 주고받는 등 적극 소통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독자적인 해양 감시 체계도 가동됩니다. 우리 바다는 물론 일본 공해상 8곳을 현재 감시하는 데 이어 태평양 도서국 인근 바다 10곳에 대한 감시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공해상으로 가장 먼저 진입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 연구선이 가서 채취를 직접 하게 되고요. 월 1회 지금 출항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해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 수매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결국 방류하자 그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던 정치권의 공방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정부가 부역했다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은 선동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반인륜적 환경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 정부도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습니다.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망각한 채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묵한 현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대응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지역까지 표시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의힘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괴담의 전당으로 만든 민주당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한데도 마치 주문을 외듯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 등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부와 함께 방류 과정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선동을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 차원의 팽팽한 신경전은 해양수산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상임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는 외신 보도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일본 언론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한 거 있습니까? 뭐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묵적으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에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박 차장께서 아니라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은 시민단체와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라 일본의 방류 개시가 불러온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합의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 요청 시한이 끝나는 만큼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내일 바로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부적격 의견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부적격자 이동관 씨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처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송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대통령실을 향해 직접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언론 장악 의혹 등을 거듭 부각하며 여론전도 펼쳤는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고 낙마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언론 장악에 나선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며 이동관 후보자는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도 이제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방통위원장 수장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은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할 거라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만큼 내일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는 기정사실로 보고 방송 3법 추진과 소관 상임위의 현안 질의 등 후속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발로 규정하고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라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묶어 조만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 조기에 끝내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회기 자르기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8월 국회 회기 종료일을 정하는 안건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중립을 지키세요. 여당은 월말까지인 법정 회기를 합의 없이 조기에 끝내는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불체포 특권 없이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려면 비회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과반 의석 민주당 뜻대로 25일에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안건 상정으로 민주당을 도왔다며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 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전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벌인 기싸움의 여파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국무원에게 일제 샴푸를 사오도록 시켰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조사도 마음대로 받겠다는 특권 의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황제급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일정은 무시하고 오늘 당장 검찰에 찾아갈 테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건 정기국회 때까지 영장 청구를 늦춰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의도라고 받아쳤습니다. 30일 날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 없으니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1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8월 국회를 조기에 끝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는 결국 검찰의 몫입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이 선택지에 들어간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
또 한 번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뒤 이 조사일을 놓고 양측 신경전이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박찬대 최고위원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는 30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자 당장 출석하겠다고 맞섰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에 검찰이 예정대로 다음 주에 조사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양측 신경전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대북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건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 게 많다며 검찰이 터무니없는 소설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시한 연장도 받아낸 만큼 의혹 규명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지연된 것을 이른바 사법방해로 보고 막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후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이모 씨와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나 이 전 부지사 부인에게 전화해 재범복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 등에 대해 다음 주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최고위원 등이 소환 통보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염두하고 사법방해 수사로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발생했던 위증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모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위증을 뒷받침하는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최윤정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요. 전북 전주에서도 천변 산책길을 걷던 여성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도심천인 삼천입니다.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뒤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여성을 덮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3일 0시쯤 범인은 47살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여성의 목을 잡고 이곳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저항 끝에 여성은 범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30대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비교적 빨리 검거됐지만 전국적으로 부쩍 어수선해진 치안 탓에 시민 불안감은 큽니다. 왜냐면 모건봉제가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가 있으면 다 의심을 하더라고. 나도 응시를 해주더라고요. 조그마한 남자애라도. 조사 결과 범인 이 씨와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했던 경찰은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뚜렷한 동기 없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하천을 관리하는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산책길에 조명을 설치해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10억을 들여서 하천의 산책로 조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도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 하천의 발길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노리는 흉악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요즘, 이 나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부검의도 1차 구두 소견에서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 7시 최윤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동해안에서 멸종 위기인 밍크고래를 잡아 억대 수익을 올린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며 포획과 운반, 유통 등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작사를 든 선원들이 바다를 지켜봅니다. 조금 뒤 배 위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밍크고래입니다. 잠복한 해경 수사관들이 배를 덮치자 해체된 고래고기가 쏟아집니다. 창고에서는 고래 포획용 작살과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판 혐의로 모두 5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고래잡이에 쓴 어선입니다. 바닷속 고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망루를 설치했고 몰래 해체 작업을 하려고 검은 천막도 달았습니다. 이들은 포획은 물론 운반과 유통까지 역할을 나눴고 대포폰을 써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밍크고래 17마리를 잡아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조업하는 선박에 선원을 승선하면 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포획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그 선원들보다 쉽게 그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해경은 고래 포획선 선장과 선원 등 13명을 우선 구속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와 고래잡이배 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충북 청주시에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저녁 8시 50분부터 경기 안성시와 양평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서 경남 의령군과 사천시에 내려진 호우경보와 남부 곳곳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옛 르메르디앙 호텔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에서 작업하던 8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들어온 지 7분 만에 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호텔은 지난 2021년 폐업했고 이후 복합시설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2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10월에 다시 발사하겠다고도 밝힌 가운데 우리 군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에 대한 잔해 수색과 인양 작전에 나섰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85일 만에 시도한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차 발사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3단 비행 중 자폭 장치를 의미하는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 실패했다고 인정한 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새벽 3시 50분쯤 위성 발사에 나선 지 2시간여 만에 북한에서 발사 실패 사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인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실패로 평가하면서 평안북도 동창리의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이 아닌 새 발사장에서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UFS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의 위성 잔해 수색, 인양 작전에도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1차 위성 발사 당시 시민 혼란을 초래했던 경보 발령이 이번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이번엔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시기를 10월로 예고한 데 대해서 정부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D-Day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 위성의 3차 발사 시기에 대해서 북한이 날짜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만큼 10월 10일 당 창건일 쪽 중심으로 일정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사실을 신속하게 공표한 건 전 세계가 발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며 북한의 인력풀이 크지 않은 만큼 반복된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책이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석 내용을 미국과 일본에 공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가 포착된 지 2시간 만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한의 2차 발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고 관련 논의 결과를 바로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NSC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던 단계부터 한미일 안보 당국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C 회의에서는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규탄과 경고가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와 사이버 해킹, 해상 밀수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연내 구축을 재확인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최대한 빠르게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북한의 핵미사일이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던 윤 대통령. 북핵 억제 최선책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삼각 밀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지난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난하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총알 바지들인 일본과 대한민국 것들의 수족을 아시아판 나토에 단단히 얽어매놓고 거대한 반러시아, 반중국 포위환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흉책이 이번 쑥덕 공론을 통해 그 진모가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야말로 주권 국가들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를 위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협조에 대해 시비할 그 어떤 법적 권리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 6월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는데 추락 원인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연기를 날리며 힘없이 떨어집니다. Пиздец,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 Сбили, бабахнуло 2 раза, взорвалось, падает. 마을 농장에 떨어진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10명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역시 바그너 그룹 소유로 등록된 개인 여객기였습니다. Будут назнач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судебные экспертизы,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말 러시아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며 모스크바 부근 200km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반란을 접었습니다. Дивіться, там в Росії якби такий режим, він не прощає таких заколотів. І це було очікувано, якби багато було інформації, що 프리고진 사망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러시아군 방공망에 격추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사망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프리고진에게 음식을 조심하라며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에 약 12년 만이죠. 일본이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국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가짜뉴스, 허위선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금 장외 여론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고요. 오늘은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 이걸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자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네 가지 법안이 이제 오염수 노출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 이런 법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재해를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상을 한다라는 거고 피해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뭐 어업인이나 이를테면은 뭐 수산물 유통 가공업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거 일본 너희가 방류해서 문제 생겼으니 우리가 일단은 우리 어민들 지원하지만은 이거 너희들이 배상해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원산지 표기 시에 국가 외 지역까지 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본만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지역까지 다 표기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일본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본 후쿠시마 지금 후쿠시마는 어차피 들어오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 일본 도쿄산, 일본 홋카이도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안심을 하고 이제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4번 내용은 좀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구상권 청구 이건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일본이 그러니까 돈을 내놓겠냐 뭐 이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과 실질적으로 일본이 돈을 내놓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너무 이제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국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검역을 강화하고 이런 피해들이 엄청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일본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의 표명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안전성 과 별개로 이제 어민들 피해는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그 법들을 마련하겠다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농축수산물 이걸로 추석 선물하자 릴레이 캠페인도 좀 하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 오염수가 이제 7개월이면 우리 앞바다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개월 후에 같이 그런 검증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는데 자,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류 직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정치적 그 정쟁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표현 쓰면서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우물에 독을 탔다 또는 뭐 방사능 테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방류 직후에는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과도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의 정쟁은 정쟁으로 진행한 걸로 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방류가 어찌됐든 개시가 됐기 때문에 방류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어떤 안전을 체크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감시 체계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어업이나 수산업이나 우리 어민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제는 방류하기 전에 민주당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은 IAEA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뭐 가짜뉴스 괴담 이야기로 하면서 서로 간에 그 티격태격했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성일종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 보는 것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방류가 되면 캐나다하고 미국을 돌아서 태평양을 돌아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거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 민주당이 뭐 화답을 하겠습니까? 안 할 텐데 저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도 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곳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여야가 좀 같이 기준을 좀 더 확대하고 기준을 높게 해서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해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절차를 여야가 같이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대응책을 좀 마련할 시점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부는 방류를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보통 이제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차관급이 하다가 오늘은 총리가 직접 나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그 국민들 좀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안감이 좀 해소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정쟁화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깔끔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되게 없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조금 명확하게 해줬으면 이렇게 정쟁까지 안 가는데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다 이거를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뒤늦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IAEA 결정을 이제 존중한다, 이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쟁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야당에서 좀 있었어요.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총리까지 이제 나서고 이게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니까 신뢰라는 문제예요. 신뢰. 그러니까 한번 이게 신뢰를 잃었을 경우에 이거를 정말로 이제 다시 회복하고 이걸 하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해역에 단시간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직접 취재도 좀 오래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뭐 제가 후쿠시마에도 2019년에 간 적도 있고 여러 이 분야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는 그러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의 핵의학과의 이제 강건욱 교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대 이게 원자력 공학과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인체에 관련된 문제니까 핵의학과 교수가 이제 가장 전문가인데 그거는 강건욱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2011년에도 그때는 오염수가 걸러지지도 않고 일본이 그냥 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2014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가 방사능 수치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고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면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에 신뢰를 합니다. 다만 강건욱 교수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방류하는 거 반대한다. 이거를 우리가 찬성할 이유가 왜 있어? 주변 국가의 완전 민폐야.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를 왜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이거는 명확하게 반대를 한다라고 해야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찬성하는 거죠.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다. 뭐 야당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 이게 정쟁이 안 될 뻔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것에 좀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간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이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조회수가 단기간에 1,600만 회를 넘으면서 이게 실화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발언으로 듣고 오시죠. 이게 가짜 뉴스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들이 BTS입니까 블랙핑크입니까 어떻게 1,600만이 아니 속이려고 해도 적당히 뭐 16만 뭐 16만 이 정도 하면 속아주는데 1,600만 하면은 뭐 대통령실이 무슨 진짜 BTS 블랙핑크급이거든요. 썸네일 떠도 저걸 누가 클릭을 해? 1,000명 정도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영상들 보니까 되게 조회수가 1,000명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블랙핑크, BTS급이다. 이게 좀 비상식적으로 조회수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저 기사를 보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1,600만 이상으로 조회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과학적인 설명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부의 담당 과장의 그 전언에 따르면 네. 광고를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조회수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유튜브 광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작하는 비용은 뭐 4천만 원 이하의 그 비용이었습니다만 전부 다 이 정부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의 영상 광고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10억의 홍보비에서 유튜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고를 좀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끝까지 안 보더라도 조회수가 카운트가 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제 해명을 좀 하자면 그 이른바 그 범 내려온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관광공사에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굉장히 대단한 그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게 9억 뷰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길 합니다만 그것도 광고를 많이 붙인 거거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많이 광고를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9억 뷰라고 하는 사실은 가공할 만한 숫자의 조회수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뭐 조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광고비, 홍보비 안에서 되도록이면 유튜브 영상 속에서 광고를 많이 붙여서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본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홍보비,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비 10억 원이 이제 이 광고에 쓰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뭐 이명 정도의 뮤비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1,600만 회 조회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업자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이거 좀 올려주세요 하면 이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의 주인은 이를테면은 다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유통 이게 이제 조회수가 올라갔는지 데이터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때 공개가 될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데 아마 1,600만 회 중에서 대한민국은 아마 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외국에서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한국어로 된 거를 광고를 붙였으니까 업자가 붙였으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됐을 가능성이라서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대통령실이 만든 거니까 야 조회수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저는 광고보다도 내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용이 문제냐면은 아까 전에 강건욱 교수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해구학과 교수. 강건욱 교수가 우리 해역에는 안전하지만은 이거는 찬성한 이유가 없고 반대해야 된다라고 본인도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해역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야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0년 동안 이게 지금 방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지금 일본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 880톤의 잔해들이 있어요. 찌꺼기 잔해물이 있는데 사람이 가면 죽으니까 치우지를 못해요, 지금. 예, 일본 정부가 답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그게 고장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방사선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이거 아예 3g 정도 치울 수 있느냐?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폐로 자체가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안전한지 안 하는지 이게 10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데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한 번도 인류가 걸어보지 않은 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안전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전하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아니 안전한데 왜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좀 거친 말 하면은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는 위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지금 엄청나게 잘못 잡았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인지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국익을 위해서라도. 1,600만의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준일 에디터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제가 반박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방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교수님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안 바닷가에는 그 위험성이 별로 없다는 게 입증이 됐지만 그래도 방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생긴 일본의 지금 재앙입니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이 재앙이었잖아요. 그 재앙의 결과로 이 원전에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일터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야 너희들 위험하니까 그냥 안고 살아 그거 방류 안 하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국제사회의 올바른 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에 사는 이야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괴담 가짜뉴스로 당대표란 사회에 나와서 우물에 독국물 탔다, 방사능 테러다, 태평양 전쟁을 두 번째 벌리는 거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포와 이 불안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입증이 된 것은 첫 번째가 IAEA라는 국제사회의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 안전기구가 검증을 했는데 일단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과학이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23년 현재 시기의 과학의 수준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3차 백신까지 맞았습니다. 그 백신에 대해서 백신의 그 위험성을 안전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도 거부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백신에 지금 새로 접종하는 백신은 전혀 새로운 인류의 최초의 백신들이에요. 방식 자체가 DNA에 바로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의 의학의 수준과 백신의 수준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IAEA에서 우리 한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전문가들이 다 참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니 괜찮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도 고민 끝에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안 하면 좋죠. 제가 예를 계속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 제가 사는 집 옆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집이 다 탔어요. 이분들은 이재민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서 텐트 치고 임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집을 좀 다시 고치고 청소하고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 더러워. 너 그 변기 뉴스 보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심보랑 뭐가 다릅니까? 놀부 심보예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강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과학자로서 합리적인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해역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방류를 안 하면 좋겠다. 당연히 맞죠. 그러나 국가와 국가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간 그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 이걸 굳이 이제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그 지적이 홍보 영상도 나오는데.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에 내놓고 있는 가짜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류가 돌아오면 5년이 걸린다. 이 부분이 IAEA에서는 이미 검증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검증이 돼 있다. 팩트체크 형식이라는 말씀.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만 반박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불쌍한데 거기 있는 사람이 불쌍한데 우리가 그거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이미 5가지 이 처리 방식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600억 원 어민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은 지하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매설을 왜 안 하고 왜 하냐라는 거죠. 지금 저들이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빨리 그냥 털어버리겠다는 방식으로 하는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문제라는 거고 지금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라고 저도 믿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빠져 있어요. 애시당초 그거는 없다라고 돼 있고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친도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이상이 아니라 이게 50년, 지금 그린피스는 심지어 21세기 내에 저거 해결 못한다라고 얘기를 100년 동안 지금 방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거 안전하다라고 홍보 영상을 만드냐고요. 그리고 만드는 순간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수입하라고 지금 들어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맞으면은 우리 공동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있지만은 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1도 이익이 없어요. 뭐 한일 우호 관계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부적절한 방식으로 저렇게 옹호를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지금 그런다라는 거를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릴게요. 5가지 방식 이야기하는데 다 확인해 봤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립 방식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의 안정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땅 밑에 묻는 것이 지진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해양 방류를 택한 겁니다. 이게 일본이 무슨 돈만 싸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5가지 고민 중에서 여러 가지 해보다가 그래도 해양 방류가 가장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결정한 거란 말씀을 드리고 아니 당연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 사람들 불쌍해 여기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과학적 기준에서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저 수많은 오염수가 계속 넘쳐나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건지는 일본 내에서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제관계,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이 이거죠. 그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고심 끝에 선택을 한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안전기구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나서서 일본 편을 홍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와, 두 분 제가 들어갈 틈을 안 주시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영상 관련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 또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일본산 샴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본제 그 샴푸 구매 심부름 의혹을 꺼내들면서 십자포화에 나서는 건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공익 제보자 A씨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바로 그 샴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제팬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시켜서 일본제 샴푸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법카 유용 제보자 그 증언을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데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또 우리 장해찬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김남국 의원인가요? 네. 그 장경태 의원이 무릎에 이게 뭘 보조 장치를 했다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번 한 것도 있는데 시연을 한 적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끌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 제보자, 공익 제보자 A 씨의 추가 폭로는 입으로는 반일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했다는 식의 조롱보다는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7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의 길을 택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지사 부인의 가족사를 챙기느라고 초밥 사다 바치고 제수용품 사다 바치고 샴푸 사다 바치는 이런 참담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고 그 7급 공무원이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무슨 외고노비입니까? 설고노비입니까? 왜 노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했던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부인 김혜경 씨.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게 맞다.
뭐 머리에 좋으면 친일 일부 일제 쓸 수 있죠. 뭐 그거야 당연히 예. 쓸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굳이 7급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에게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저런 사적인 일을 시켰느냐에 대한 저는 따가운 질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해찬 최고 저도 뭐 잘 알고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데 아니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우병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반대 시위가 났어요. 근데 미국산 샴푸로 머리 감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광우병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몰래 광우병 시위하면서 몰래 네. 맛있게 미국산 소고기 먹다 걸리면은 야 표리부동하다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머리 샴푸 하는데 뭐 그거 무슨 상관? 미국산 뭐 포드차나 뭐 쉐보레 타면 안 되는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뭐 이를테면은 뭐 불매 운동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맥락이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강부회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면 불매 운동 다시 하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인 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선전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샴푸 예. 심부름을 직원에게 시키는 이런 부분을 그냥 깔끔하게 제작하는 그러니까 게 뭐 맞다, 그게 이렇게 문제가 보시는 있으면 건가요?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예. 예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고 싶다라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뭐 이제 공격으로 쏘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상대당 좀 비판하는 것도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당이 다 마찬가지인데 주목받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저렇게 뭐 무슨 퍼포먼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을 이제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일 종료가 되면 비회기 기간이 그럼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마 안건을 통과를 시켜서 내일로 아마 8월 임시회를 이제 문을 닫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도는 뻔하죠.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비회기 동안에 영장을 청구해라. 회기 동안에 청구해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뭐 비회기가 생겼으니까 비회기 동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검찰의 수사에 지금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 소환 절차라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는 다 매뉴얼이 있고 ABC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 못하고 9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검찰청 출두할 때 그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 연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까짓것 소환하는 거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받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법정에 내가 영장 실질심사에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겠다. 그러나 비회기 중에 해라. 회기 중에는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적 공작을 하지 말아라고 강력히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민주당 지도부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뭐 서영교 의원 등등이 비회기 중에 해야 된다. 회기 중에 하면 이건 우리 당을 공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내일로 이제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4차례 검찰에 소환되고 굉장히 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혐의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인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일관되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라는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에 의해서 없는 죄를 조작해서 내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 재판정 앞에 출두했으나 회기 중에 하나 또 비회기 중에 하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다른 건 딱 하나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면 가결을 시키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분열이 가속화됐다고 정치적으로 할 것이고 부결을 시키면 방탄이라고 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방탄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 스스로가 걱정 없이 우리는 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겁이 없다. 무조건 우리는 영장 실질심사 출두할 거라고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면 회기 중에 해도 그냥 부결을 시키지 말고 가결을 다 만장일치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서 구속을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의견이 좀 양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은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긴 했는데 검찰이 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 30일입니다. 자, 수요일이죠, 아직 수요일인가요? 예. 다음 주 어쨌든 30일인데
뭐 그 30일 날 조사를 받고 이 비회기 기간 8월 안에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는 이미 잡혀 있는 30일까지 잡혀 있는 거를 굳이 이거를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회기를 줄이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이 내가 출석을 할 테니까 이거를 국회 개원을 좀 늦춰달라라고 여야 합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안 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를 조금 그 프레임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정기국회 중에 체포영장이 날라오면은 이거는 부결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정당한 체포영장이 아니라 정당한 어떤 구속영장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보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다시 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약간 들으면서 조금 웃겼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방탄국회라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국회인가? 그러니까 방탄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쉴드를 없앤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용어들을 쓰시더라. 용어가 좀 잘못됐다. 네, 용어가 잘못됐다. 저는 뭐 그런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방탄국회라고 하면은 좀 꼼수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방탄국회다 하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는 고개가 좀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아주 디테일을 짚어주셨는데.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다음 주에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사법 방해를 했다.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두 분은 통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방해라는 게 우리 형법에는 없습니다. 그 일단 죄가. 혐의 자체는 없죠. 없는데 이제 그 재판과 검찰의 수사를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이 박찬대 최고와 천준호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김용 부원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알리바이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수사를 굉장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에 민주당이 전당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이 사법 절차의 진행을 좀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재명 지사의 이화영 부지사 입을 틀어막으려는 그런 조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아내 소란 행위도 있었고 변호사의 소란 행위도 있었고 최근 변호사의 사임계 제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가서 연좌동성 한 적도 있고 뭐 집단으로 면회 신청도 한 적도 있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한 민주당 전 당 차원에서의 또 조직적인 어떤 압박, 그리고 이번에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진술 번복이 보도된 이후에 직후에 이화영 부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했다는 걸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교롭지 않다. 이게 뭔가 좀 수상쩍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천준호 비서실장도 대표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그런 전당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법방해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사법방해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지금 나오게 된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도 대장동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예를 들면은 정찬민 의원이 예전에 용인시장 있을 때 수억 원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구속도 되고 지금 법원에서 실형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배임으로 가면은 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
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구속의 요건이 뭔가요?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이재명이 계속 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건들을 이제 하나씩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증거인멸하려는 사람이다. 구속시켜 주십시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영장에 체포동의안에 좀 승부를 걸기 위해서 지금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실제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검찰은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그리고 이제 뭐 이화영 부지사의 뭐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나오는 중에 중진 의원들 몸풀기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오래간만에 여의도에 오면서 제가 평소에는 요새 지역에만 있으니까 늘 셔츠에 운동화를 입다가 오늘 전투복을 오래간만에 입고 왔습니다. 정말 모처럼 정장을 입으면서 전투복을 입는 느낌이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 있는 글자 하나씩 따 보니까 인기네더라고요. 인기네. 인구기후. 정말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앞에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겪으셨죠? 저는 우리 나 대표는 뒤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이 배지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그거 필요하겠죠.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전투복 입고 왔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치켜 세우는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배지와 그리고 계급장 이건 뭡니까? 내년 총선 당선이죠. 그러니까 계급장은 뭐예요? 어떤 뭐 이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 아니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만 내년 총선에 당선이 돼서 다시 원내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중진 중에 중진이 되고 당의 지도부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오랜만에 여의도에 왔고 또 저는 포럼을 창립을 해서 행사를 지금 크게 열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또 나경원 의원의 사실상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자산 그리고 또 나경원이 갖고 있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나름대로의 또 지지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홍준표 시장이 그 이야기는 정확히 잘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거 때는 지게자루에 막대기도 필요하다고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대표 갖고 있는 충분한 자산을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당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김기현 대표도 당연히 당대표로서 와서 축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두 분의 이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대표는 이제 출마 의지를 가지려다가 결국은 이제 출마를 포기했고 출마 포기 이후에 김기현 대표를 직접적으로 지지 응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그런 사이에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어떤 인연 때문에 오늘 와서 이렇게 격한 축하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비단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희룡 장관도 와서 그 친윤 포럼에 와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총선을 앞에 두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의 자산과 지지층과 일정 정도의 소구력을 가진 유권자들의 소구력을 가진 이런 좀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출격 준비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친윤 외곽 포럼에 이제 강사로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발언이 나온 겁니까? 예, 원희룡 장관이 몇 달 뒤에 이제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된다. 정권 교체가 됐지만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지금 소수 여당이니까 약하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장관이고 아무리 정무직이라도 이 부분은 선거 개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4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힘 좀 실어주십시오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헌재에서는 그거를 이제 무리한 탄핵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은 저는 뭐 이거 정당을 떠나서 어느 정당이 얘기했든 저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분명히 조금 이제 뭐 야당에서 반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걸로 냅두면은 그냥 어느 모든 장관이 나와가지고 다음 선거 해주십시오. 뭐 우리 뭐 정부 여당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원희룡 장관께서도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알겠지만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조심조심 내가 발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조금 애매한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내에 이 친윤 그룹이 만든 어떤 새로운 조직이었고 그 조직에 기조 강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관 원희룡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급 정치인으로서 와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인받는 어떤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를 넘나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의 최종 판단입니다. 안전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대한민국의 즉각 처리하라! 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ALPS処理水の処分が完了するま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진행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방류 첫날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06베크렐로 식수 기준치인 리터당 1000베크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6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24일 오후 6시 현재 리터당 206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기준치인 리터당 1000베크렐보다 한참 낮습니다. 리터당 206베크렐이란 수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마련된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 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사성 핵종인 삼중 수소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도 물에 남아있는 핵종으로 방류 시 바닷물에 녹아들게 됩니다.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 수소 농도와 함께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 양, 처리 오염수의 유량, 오염수 희석에 쓰일 바닷물의 방사선 양,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수직축으로 분석한 희석수의 방사선 양 등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IAEA는 6가지 항목 모두에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초록불을 표시해놨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색불, 비정상적인 수치가 탐지되면 빨간불로 표시됩니다. 오염수와 해수, 희석수의 유량이 정상 범위고 단계별로 측정한 오염수 방사선 양도 기준치를 밑돈다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인 반면 어민들은 소문 피해를 우려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조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나하마 어시장. 이른 아침부터 어민들이 일터로 나왔지만 손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산한 시장을 지나 검사실로 들어가 보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今後ね、一番懸念していることは、風評被害なんですよ。やっぱり常にそういうデータとか何かをガラス張りにしてもう発信していると、もうそれしか方法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これからなんですよ。 어민들은 무엇보다 오염수 관련 소문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 여론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가장 강합니다. 다만 어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それが最高なのかなと。あとこれから先ね、技術が進歩して、もっといい方法が見つかればもちろんその方がいいんですけれども。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소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적극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매업계는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제3기관을 통해 방류 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본 생산자를 응원하겠다며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매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유통업계까지 진화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떤 항의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껴 대사관에 데려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여성이 경찰에 끌려 나오고 곧이어 다른 여성 2명도 양팔이 붙들린 채 연행됩니다. 진보 성향 단체에 소속된 대학생들로 건물에 입주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 대신 일본 정부의 항의의 뜻을 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 세대는 오염수로 망가진 환경 생태계를 넘겨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방조, 한국의 전성, 일본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16명은 서울, 금천과 서초서 등 경찰서 4군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비판을 막는 경찰 역시 공범이라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민단체와 야당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생존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며 한국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저버린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핵 오염수 투기 문제가 없다, 관행이다, 안전하다. 그 말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규탄 담화를 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끝내 바다로 배출되자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달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100% 방사능 검사에 돌입하면서 수입량은 이미 반토막 난 상태. 홍콩과 마카오도 예고한 대로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지역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농수산품 수출 가운데 중국 본토의 비중은 20.8%, 홍콩은 15.6%로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일본의 방류 강행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담화도 나왔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을 때처럼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난이 담겼습니다. 人为向海洋排放核事故污染水没有先例。 也没有公认的处置标准。 TV와 인터넷으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화면이 생중계될 만큼 중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40일 뒤면 중국 해안에 닿을 거란 분석에 오염수 방류는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개 성시에 걸쳐 있는 중국의 연해 지방, 6억 명 넘는 인구와 전체 GDP의 60%가 몰린 도회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맞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서 최종 금리는 3.75%로 올릴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우리 경제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부동산 위기로부터 비롯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반기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달 FOMC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면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대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지난달 2.3%까지 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가계 부채는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최종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연내 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까지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대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그러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2분기 가구당 실질 소득이 3.9% 줄며 2006년 이후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에 지난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 평균 명목소득은 479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한 2분기 실질 소득은 3.9% 감소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고물가에 지난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쳐 가구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증가했으나 전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효과 소멸로 공적 이전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구 총소득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비용은 42.4% 늘며 가구당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은 96만 2천 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383만 1천 원으로 2.8% 줄어 역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만 7천 원으로 0.7%, 상위 20% 가구 소득은 1,013만 8천 원으로 1.8%가 각각 줄었습니다.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면서 분배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5.34로 0.26배 포인트 개선됐습니다. 2분기 소비 지출은 2.7% 늘었지만 둔화세가 뚜렷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로 오락 문화 지출이 14%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외식비와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음식 숙박이 6%, 주거와 수도, 광열 등의 지출은 7.4%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연속 보도합니다. 취재 결과 잼버리 행사에 간식을 공급한 곳은 사무기기 판매업체였고 상징물을 제작은 속눈썹 시술업소가 맡았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겐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간식 납품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이 프린터 잉크와 토너를 싸게 판다는 매장 안엔 복사용지와 문구용품만 가득합니다. 카메라를 좀 가지면 안 되면 소모품이랑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입찰 조건도 안 되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사무기기부터 간판, 종합소매업의 의류까지 업종만 9개에 달합니다. 어떻게 계약하게 된 걸까?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군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대로 됐으면은 며칠 날 순차적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임박했으니까 이랬던 거지.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줄 것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거기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음식료품 관련해서 그 업종이 돼 있어가지고요. 늦게까지라도 뭐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뭐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주소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사라졌고 이 문은 보시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한 일주일? 그냥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붙어 있는데 왜 아무 뭐가 없는데. 해당 업체는 비록 1인 기업이고 주력 업종은 아니지만 상징물 제작에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어떤 그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니실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이 YTN이 확인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전문적인 지역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158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했던 새만금 잼버리. 졸속 준비와 부실 운영의 민낯이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닌 듯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교사들이 다음 달 4일 5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참여 인원이 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에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7만 1천여 명으로 전체의 14.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복무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나누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직원 무이자 대출 등 현금, 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에 쓴 돈은 총 3조 5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 지원을 해주겠다며 5년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총 346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에게 46억 원어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의 실패 원인이 엔진이나 발사 체계상의 큰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재발사를 예고했는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당 창건일 등을 전후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1차 발사에서 1단 로켓 분리 이후 2단 엔진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발사에서는 1, 2, 3단 로켓이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비상폭발 체계란 긴급 상황 발생 시 로켓이나 미사일이 지구상으로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자동으로 폭발시키는 장치인데 위성 발사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1, 2, 3단은 정상 작동했다라고 적어도 텔레멘터리 데이터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비상 폭발 체계라는 게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걸랑요. 그 의무가 아니걸랑요. 하지만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서두르다 망신을 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사업을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 정보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사고 원인이 로켓 추진체의 믿음성과 체계상에 큰 문제는 아니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오는 10월 제3차 정찰 위성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이를 전후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D-Day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 창건일의 축포로 활용하겠다는 점. 11월이 지나면은 풍향 풍속던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또 북한이 체면을 구기면서도 연속적으로 실패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한 것은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북한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우주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추가 도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실패했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도발적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위성 발사를 예고한 뒤부터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계속 내왔습니다. We will stand with our Japanese and our ROK alli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s, to include their claimed space program. So we're going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he defense of our allies. 이에 따라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위성 발사와 관련한 회의가 또다시 소집될지도 주목됩니다. 또 이번 발사가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외부 위협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직후여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향후 대처 과정에서 더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술 접대를 받은 것 자체는 맞지만 100만 원에 단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윤흥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빚었던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현직 특수부 검사 4명에게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했다고 뒤늦게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술 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전현직 검사 4명과 김 전 회장 등 5명이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남호 검사만 향응 11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심 법원은 동석한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따라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 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김 전 회장에게 받은 향응의 대가가 100만 원을 넘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통신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당시 유흥주점에는 다른 방을 오가며 동석한 참석자가 모두 7명이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단 6만 원 모자란 94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무죄 선고 뒤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무죄 나오셨는데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검찰은 2심 판단을 토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부의 기계적 판단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의 관할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일은 오는 11월 16일로 올해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크게 늘고 과학탐구 선택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최대 35건까지만 피해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35건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부정결제를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에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는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뭐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그냥 이건 엄두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 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 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도용 신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부정 결제로 확인되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전액을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사업자인 척 위장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또는 직구 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자금 수십억 원을 세탁해 해외로 보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수금책은 작업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빠져 말단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창구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미는 남성.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대조한 직원은 곧이어 상품권 6천만 원어치를 건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를 받아 상품권을 사러 온 공범이었습니다. 전화 사기로 가로챈 돈을 세탁해서 해외로 송금한 6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 세탁은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수금책을 모집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달 나왔어요. 아, 전달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수은행으로부터 그 대출이 되게끔 진행 도움드리겠습니다.
수금책의 첫 임무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사업자 등록증은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데 쓰였습니다. 절차가 간단한 데다 사업자는 개인과 달리 상품권 구매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손쉽게 사업자 등록을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해 거액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 매매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첫 사례입니다. 중간 수금책은 말단 수금책이 건넨 상품권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SNS 대화 기록이나 거래 명세표를 꾸몄습니다. 경찰 수사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더라도 정상 거래로 판단되면 정지가 풀리거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송금책이 직구 거래로 위장해 해외로 빼돌린 금액은 모두 82억 원.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들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이나 구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범행이 이용될 수 있으니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가정 환경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미림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유행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학업 성취도가 하락했을 것이고 이러한 결손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사의 학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 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내 대상은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단순 경비율 적용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 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의 투자와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과감하고 빠른 손질을 주문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공직자도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규제를 완화해 노후 산업단지를 젊고 미래지향적인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 원 이상의 투자와 12,000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규제 혁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6,000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도 규제 때문에 외국인을 쓸 수 없었던 환경도 바뀝니다. 숙련 기능 인력 쿼터를 35,000명까지 늘리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2배로 확대, 유학생은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빨리 결론 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직사회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들 활력이 높아질 거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자 윤 대통령의 당부입니다. 하반기 국정운영 초점을 민생 경제에 맞추겠다는 방침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금융당국이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관련 상품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내일 신청 약정권부터 주담대 만기별로 연령 조건의 신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45년 만기는 만 35세에서 39세,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개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06%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경제 효과 추정 보고서를 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올해 하반기 준 약 220만 명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추산은 한국은행이 중국인의 여행지 가운데 여행 목적과 1인당 지출 비용이나 소비 인프라 측면에서 비슷한 싱가포르의 중국인 관광객 증가 추이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 자리를 지키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까지 정확히 한 달을 남기고 경영대표팀 선수들이 더욱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최고 스타 황선우와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은 2010년 광저우 대회 3관왕 박태환을 넘어 우리나라 수영 최초의 4관왕 달성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4관왕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열심히 훈련한 만큼 기록으로 보상받는 거니까. 전통의 메달밭 양궁은 리커브와 컴파운드에 걸린 총 10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4번째 참여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성적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는 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합 감각 같은 게 아직 계속 살아있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시합에 출전하는데 아시안게임 전에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하고 이 밖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남자 야구와 축구 대표팀은 간판 스타 이정후와 이강인의 부상 변수로 금메달로 가는 길이 험난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180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이은 종합 3위를 목표로 내걸어 크게 벌어진 일본과의 스포츠 격차를 다시 한번 절감케 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최근 국경을 개방한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제 종합대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아시안게임에 옵저버 형태로 출전을 했던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은 출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에버랜드가 지난달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지난달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생후 100일이 되는 오는 10월 중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애국혼이 깃든 약 2m 길이의 장검 한 쌍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이순신 유물 1괄에 포함됐던 칼 2자루를 이순신 장검이라는 명칭으로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 도검 형식으로 칼자루는 나무의 어피를 감싸고 붉은 칠을 했고 칼자루를 잡았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금속판을 댄 뒤 검은 칠을 한 가죽끈을 교차해 감쌌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강한 비와 함께 강원도에는 최고 120mm 안팎, 영남에도 최고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강하고 많은 비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치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4도, 부산 25도로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1도, 대구 3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는 강원 산간에, 휴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